그럼 먼저 2부 첫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광복 이후 남북한의 고대 사관이란 주제로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내일부터 가야 답살 가는데 그 태풍이 온다 그러니까 어떡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만주 영하 30도로 다 답사 다녔는데 태풍이 뭐 별거겠느냐 했는데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이 폭풍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열기를 모아서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 세대에 바로 식민사관을 끝장내고 우리 진정한 역사가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자리 잡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역사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이 조선 총독부 역사, 식민사학, 토해사학이 어떻게 한국사에서 살아남고 소위 아직도 주류 행세를 하는지 그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그 가장 핵심 구조가 바로 이 분단에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이 수천 년 동안, 반만 년 동안 하나였다가 이제 갈라진 지 74년 지났는데 두 남북의 역사관이 얼마나 지금 달라져 있는지, 그럼 과연 어느 쪽이 이 고대사에 관해서 이 식민사학을 타파하고 새로운 역사관으로, 독립운동가의 역사관으로 무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식민사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일제식민사관의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군은 허구인물이라는 단군 부인론, 또 하나는 고대 중국이 한반도 북부를 차지했다고 하는 한화군 한반도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야마도회가 4세기 후반부터 6세기까지 한반도 남부 가야를 점령하고 그곳에다가 임나를 설치했다는 임나 일본부설, 요 세 가지가 조선 총독부 역사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역사관에 대해서 남북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방 공간에 나만 할 거 없이 그 당시는 이제 그 해방 직후에 남북한 역사학계에 세 학파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민족주의 역사학계, 바로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계승한 민족주의 역사학계가 있었고, 또 하나는 사회경제사학계, 그러니까 마크스의 그 유물론, 사적 유물론을 신봉하는 사회경제사학계가 있었고, 요 두 학계는 다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그런 학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세 번째로 일제 식민사학계, 그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에 가담해가지고 우리 역사를 일본인의 관점에서 왜곡한 요 세 가지 학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민족주의 역사학계, 지금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 민족주의 역사학계, 역사학을 계승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역사학파를 계승한 대학이나 사학관은 전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저 사회경제사학계는 어떻게 됐냐면, 남북 분단 직후에 북한에서는 역사학을 체제 경쟁의 주요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남한에 있던 역사학자들을 다 이제 그 파견원을 보내서 월북을 종용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종용에 의해서 월북했던 백남훈이라든지 박시영이라든지 김석형이라든지 이런 유수한 역사학자들이 북한에 올라가서 역사학의 중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족주의 역사학계도 사라지고 남한에선 사회경제사학계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에 근무했던 이 식민사학자들만 살아남아가지고 이 총독부 역사학을 실중주의라는 명칭으로 딱 이름을 바꿔가지고 오늘날까지 완벽한 카르텔을 이루어서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뭐 검찰의 그 조직 그 무섭게 생각하시죠? 이 식민사학계가 이 검찰 조직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강한 그 카르텔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파를 해체하기가 대단히 힘든 겁니다.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는 이 홍기문이라는 분이 그 벽초홍명이 임꺽정전을 쓴 벽초홍명이 선생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이제 1949년도에 일제가 왜곡한 역사학이 뭐냐? 첫째가 바로 한사군 한반도설이다. 한사군이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는 한반도설이다. 두 번째가 임나 가야설이다 라고 천명을 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북한 역사학계는 6.25 남침 전해에 바로 1949년도에 요 두 가지와 아까 말씀드린 단군 부인론 요 세 가지를 북한 역사학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설정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요 첫 번째 이 고조선 위치 논쟁이 곧 한사군 위치 논쟁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북한의 역사학자들 중에 문헌으로 역사를 주로 보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한사군이 고대 요동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자료에 랑랑군은 요동에 있다 거듭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은 일제 식민사학이 왜곡한 유적들 이게 일제가 왜곡한 거를 모르고 유적들을 보면은 평양에 랑랑군이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해가지고 북한학계에서 해방 이후부터 아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논쟁 와중에 리지린이라는 학자가 북경대에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당대의 최고였던 중국 역사학계의 최고였던 이 고일강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고일강을 지도교수로 고조선에 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일강이라는 지도교수는 중국의 그 유명한 고사변 학파라고 있는데 이 고사변 학파의 지도교수인데 랑랑군은 평양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당대 중국 최고 학자를 상대로 리지린이라는 이 북한의 역사학자가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1961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북경대 대학원에서 받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남북한 통틀어서 최초의 역사학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그 이병도 씨라는 사람이 받은 그 박사학위 논문은 뭐냐면 1948년에 고려시대에 관한 책을 자기가 써놓고 그걸 갖다 1952년에 이미 4년 전에 출판한 책을 갖다 자기가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고 자기가 심사해서 받은 가짜 박사예요. 이 책이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 이 책이 남북한을 통틀어서 최초의 역사 박사 논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서기전 5세기, 4세기 때까지는 고조선의 강역이 지금의 하북성 난하까지 걸쳐져 있었고 그리고 그 서기전 3세기, 2세기 때까지는 고조선의 강역이 지금의 대릉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저희 관점하고 조금 이제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1961년에 그리고 이때 한사군은 요동에 있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지린이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평양에서 1961년도에 열린 평양에서 고조선에 관한 과학 토론회에서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설명을 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북한학계는 1961년에 한사군 한반도설, 랑랑군 평양설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1961년에 한사군은 요동에 있었다라고 하는 한사군 요동설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1961년도에 한사군 한반도설을 다 끝장냈는데 우리는 2017년에 저 한국일보에서 저 조태성 기자라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젊은 학자들, 무서운 아이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들을 갖다가 혹자는 뭐 홍위병이라고 하는데 홍위병이 아니에요. 홍위병은 뭐냐면 기존의 체제를 뒤집자 하는 사람들이 홍위병이었지, 이 사람들은 조선총독부 역사관은 영원하다 이거 주장한 사람들이니까 홍위병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2017년 한국일보에서 나와서 이야기한 걸 보면 저 기자가, 조태성이라는 기자가 동북아 역사 지도 사업에서 논란이 됐던 낙랑군 위치 문제는 어떻게 보나라고 하니까 안정준이라는 젊은 학자가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건 우리뿐 아니라 제대로 된 학자는 모두 동의한다. 100년 전에 이미 논증이 다 끝났다.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김재원이라는 젊은 학자가 100년 전이라고 하니까 자꾸 친일하학 소리 듣는다. 하하. 그러니까 규경량이라는 학자가 그러면 200년 전 조선 실학자들이 논증을 끝냈다라고 하자. 이건 학문이 아니라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그런데 100년 전에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건 이미 끝났다. 제대로 된 학자는 다 동의한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미 58년 전에 1961년에 낙랑군은 요동에 있다라고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거짓말까지 시키는 겁니다. 요 바로 안정준이라는 사람 100년 전에 논증이 다 끝났다라고 한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북한 학계의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안정준이라는 사람이 요 역사비평이라는 데에다가 2016년에 뭐라고 했냐면 일제 시기에 발굴한 낙랑 지역 고분의 수는 70여 개에 불과한 반면 해방 이후 북한에서 발굴한 낙랑 고분의 수는 1990년대 중반까지 무려 3천여 개에 달한다. 현재 우리가 아는 낙랑군 관련 유적의 대다수는 일제 시기가 아닌 해방 이후에 발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북한에서 해방 이후에 3,000개의 고분을 발굴한 결과 북한에서도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라고 주장한다고 2016년도에 역사비평에 썼어요. 그럼 과연 북한에서는 진짜 뭐라 그러느냐? 이게 북한의 리진순이라는 학자의 책입니다. 해방 전에 일제 어용사가들은 우리 민족사의 첫머리인 단군조선의 역사를 말자라는 한편 평양 일대의 낙랑무덤을 한나라 낙랑군 시대의 유적으로 왜곡 날조하면서 그것을 기초자료로 하여 한나라 낙랑군이 평양 일대에 있었다는 낙랑군 재평양서를 조작해냈다. 북한에서는 낙랑군 재평양서를 조작해냈다라고 말하는데 이 남한의 식민사학자들, 강단사학자들 북한도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버젓이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되니까 분단 장사꾼들이 많잖아요. 이 분단 장사꾼의 최정점이 식민사학자들입니다. 이렇게 뻔뻔히 북한의 역사학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안 본 게 아니에요. 안정준이라는 사람이. 자기 논문에 바로 이 리준순이라는 사람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버젓이 거짓말로 자기네 학문적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61년도에 북한 학계에서는 이미 정리가 끝난 한학은 한반도설을 아직까지도 남한 학계는 정설이라고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임나일본부설은 뭐냐? 남한 강단사학자들 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임나일본부설 극복했다 그래요. 다 극복했다. 극복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북한 학계와 남한의 민족사학자들은 임나를 어떻게 보냐면 임나는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이다, 분국이다 이 주장이에요. 이게 1963년도에 그 월북했던 김혁형이라는 학자가 삼한삼국의 일본 열도 분국설이란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일본 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임나는 가야가 아니라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 분국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남한 강단사학자들은 총론으로는 임나일본부설 다 극복했다라고 말하고서는 강론에 가면 가야는 임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을 다 속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럼 일본 열도의 임나의 위치가 어딘가라고 하면은
남한의 민족사학자들 상당수는 대마도라고 보는 반면 북한학계에서는 저 일본의 오카야마 현이라고 있습니다. 강산현 그 일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도가 보시면은 임나 위치에 대해서 남북한의 여러 학자인데 일본인들과 남한의 강단 사학자들은 전부 다 임나가 가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의 강단 사학자들 사이에서 묘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까 동북아 역사 지도에서 4세기 지도를 그리면서 나랏돈 47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 4세기 지도를 그리면서 한반도 남부에 신라도 안 그리고 백제도 안 그리고 다 안 그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4세기 말 5세기 무렵부터 갑자기 대가야를 크게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야가 그 경상남북도뿐만 아니라 그 충청도, 전라도까지 걸쳐 있던 제국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 사람들이 가야사마라는구나 이렇게 듣죠. 이 사람들은 가야사마라는 게 아니에요. 임나사마라는 거예요. 야마도에서 지배했다는. 그래서 남한의 강단 식민사학자들하고 그다음에 일본인 구급파 학자들은 전부 다 임나가 가야라고 주장합니다. 그 반면에 남한의 민족사학계와 그다음에 북한학계 전부는 그 임나는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북한학계는 김석형이 만든 이 분국절을 조이승이라는 학자가 계승해가지고 저 임나 일본부 그 해부라는 그런 책을 냈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냈습니다. 남한학계 이야기는 그냥 총론으로 임나가 가야다. 그럼 임나와 가야가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시간이 뭐 짧아갖고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너무 많아요. 그런 거 너무 많은 그 설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고 그냥 임나가 가야다 이렇게 통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보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왜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건너가서 설치한 분국, 소국이 오카야마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제가 그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도 번역해서 출간을 했고 올해 바로 이 임날본부 해부도 제가 해제를 달아가지고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카야마 이 답자를 가보면은 그 오카야마에 저 거대한 저런 고분이 있어요. 저 고분이 북한에서는 전부 다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만든 고분이라는 거고 저런 고분들에서 가야계 유물이 엄청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카야마에 가보면 키노도라는 성이 있어요. 해발 397m인데 그 꼭대기 성인데 요 보시면 저 판촉했지 않습니까? 이 흙을 갖다 다져갖고 돌처럼 아주 그 단단하게 만들었잖아요. 저게 바로 그 고대 가야가 저 지역을 지배할 때 임나로서 지배할 때 만든 산성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산성에는 아무리 높은 꼭대기에도 반드시 물이 있어요. 제가 저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가 저 답사 가서 물 흐르는 걸 이렇게 사진 찍은 건데요. 항상 그 성 위에 물이 있습니다. 저런 성을 갖다가 일본에서는 뭐 힐롱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선식 산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런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 분국, 식민지가 임나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자세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 강단사학계는 임나는 가야야 그냥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한의 고대 사관을 비교해 보면은 북한 역사학은 단군 신화론 다 사실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이 낙랑군 평양설 이거는 1961년도에 다 해체했고 임나 가야설도 1963년도에 다 해체했어요. 그런데 남한 강단사학은 아직도 버젓이 TV에 나와서 단군은 가짜예요 주장하고 낙랑군은 평양에 있어요 주장하고 임나는 가야입니다. 아직도 이걸 갖다 정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사상, 역사학 사상 아주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대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있을 때 저런 주장하는 거는 이해갈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우리가 해방된 지 지금 74년이 지났고 요즘 막말로 여러분 예전에 70년대만 하더라도 일제 가전제품, 일제 자동차 하면 다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일제 가전제품하고 우리나라 가전제품 두 개 중에 하나 가져가라 그러면 여기서 일제 가져갈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장했는데 이 역사만큼은 아직도 일제가 최고다, 일본이 최고다 하는 총독부 역사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사업, 우리나라가 계속 혼란되고 뭐하고 하는 핵심 이유는 바로 이 일제 식민사학을 극복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역사관만 바로 서면은 그렇게 안 돼요. 북한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대하는 거 보면은 북한이 남한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 뿌리가 바로 역사관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빨리 근현대사가 아니라 이 고대사 관련한 일제식민사관을 청산을 하면은 남북이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화해가 될 수 있는 그 뿌리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 이 분단사학을 극복하고 통일사학을 정립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는 길이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종대왕과 조선의 국경선이라는 주제로 인하대학교 복기대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복기대 교수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15분 정도 시간을 할애 받았는데요. 그 15분 동안 여기 강연 내용은 다 말 못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몇 마디를 꼭 하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오늘 제가 그 대한사랑 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 상이 대통령이 준다고 해서 이보다 더 좋을 것도 아니고 누가 준다고 해도 이 상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준 상이기 때문에 제가 받는 이 마음은 굉장히 부담도 되고 기쁘기도 합니다. 처음에 제가 수상자로 지정이 됐다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역사 바로잡는 일이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 상을 주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반문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제가 이제 이 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초심으로 우리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했던 약속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상을 정작으로 받으실 분은 제가 아니고 저의 스승이신 윤내현 교수님이십니다. 윤내현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1980년대 쓰러져가던 민족주의 사학을 다시 일으키시면서 고조선의 정체성을 확립하셨고 그분께서 성립하신 우리 한국의 민족사관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여러분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되어졌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스승이신 윤내현 교수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이 자리를 못 나오셨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수상을 하게 됐는데 이 상패를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려야겠는데요. 여기 계명대학교 성삼재 교수님 계시죠? 일어나 보십시오. 일어나 보세요. 자, 우리 계명대학교 성삼재 교수님, 우리 역사를 바로잡을 때 관리들 누구 하나 쳐다보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안 와볼 때인데 저분께서 우리 역사 바로잡아야겠다고 입안하고 예산 만들고 사람 만들고 설득을 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자부심 있고 자긍심 있는 대한민국 역사관을 만드신 분입니다. 저는 저분의 기획을 충실히 따랐던 실무 반장에 불과하고요.
사실 저분이 모든 걸 기획했던 분이십니다. 정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그 세종과 조선의 국경이라는 주제로 이제 그 강연을 하게 됐는데요. 조금 제목을 바꿔서 21세기 한민족의 모델 세종이라는 그 이름으로 바꿔봤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세종이 그 추구했던 그 두 가지 가장 큰 일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세종이라는 의미는 옛날에 전통시대 때 왕들 제왕 중에서 가장 명예로운 칭호였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에서 오늘날 중국의 틀을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날 중국의 외교, 내정, 국방 등등 모든 것에 틀이 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한무제입니다. 한무제인데 중국 역사상 세종이라는 칭호를 그 한무제가 제일 처음 받았습니다. 그는 영토를 확장을 했고 내정을 정비를 했고 국민들로부터 자긍심을 갖도록 해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통일적으로 야 이분은 세종이라는 전대미문의 칭호를 붙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호가 세종이 된 겁니다. 그 이후로 한문제 이후로 시호를 세종이라고 쓰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때 세종도 세종이라는 시호를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죠. 그 세종이라는 시호를 받는데 가장 큰 힘이 됐던 건 뭐냐면은 조선 건국 초기에 국경선 문제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복잡했는데 세종이 즉위한 첫 해 남쪽으로 대마대 이종모, 서북쪽으로 최윤덕, 그리고 북쪽으로 김종서를 보내서 북방의 오랑캐 외적, 남방의 외적 등등을 갖다가 다 쓸어내면서 과거의 고려시대 때 잊었던 그 영토들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종이 마지막 승하할 때 그때는 이미 북방이든 남방이든 영토가 어느 정도 확정이 돼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됐느냐? 명나라와 이제 한판 붙게 되는 거죠. 그런 그 어떤 의미로서 세종이라는 시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세종이라는 시호를 주는 과정에서 일부 신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해요. 문종이라고 하자 그랬는데 그 문종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조선 최초의 사대주의자로 성장하는 정인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 바로 그 정인지 이런 사람들이 세종이라고 하지 말고 문종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문종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께서 북방 영토를 정리하신 게 그 공헌을 본다 그러면 그 공헌으로 볼 때 세종이라는 말이 잘못된 것이냐 해가면서 세종이라는 시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세종이 최고로 많이 넓혔다는 조선의 영토 지금 여러분들 지도 보이시죠? 자, 사군, 육진이라도 동그라미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런 부분까지 우리는 세종이 영토를 확장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5년 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조선 총독부에서 편찬한 조선사라는 책 37권을 해제 번역 정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경사가 무지하게 잘못된 걸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 지도를 보고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에 쓰고 있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저게 맞아 하고 제가 이제 그 자료를 한번 원자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북쪽으로 그 도만강구 쪽으로 세종 때 영토가 어떻게 됐나 봤더니 여러분들 지금 수분하라고 보이시죠? 수분하라고 그 수분하까지 세종 때는 조선의 국경선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좀 전에 봤던 지도는 지금 두만강으로 되어 있었죠? 자, 여기 두만강이라고 써 있죠? 두만강에서 수분하까지 760리다. 760리. 그러니까 760리가 줄어든 지도를 배우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서쪽 영토를 봤습니다. 서쪽 영토를 봤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제 조선시대 서쪽 국경선 얘기가 나오는데 성종실록에 나옵니다. 조선과 명나라는 명나라 초기에 연산파절로 국경을 삼았다 하는 것이 어디에 나와요?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에 나오고 이거는 명사에도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러면은 연산파절이 어디냐? 자, 봤죠? 여기 여러분들 빨간 선 보이시죠? 저 연산파절이 지금의 압록강이 아니라 압록강에서 약 150km 정도 서쪽으로 가면은 연산관진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동네가 연산파절인데
조선시대 때 세종 때 바로 서쪽으로는 저 연산파절, 동쪽으로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자,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이 지도가 세종 때 만들어진 조선의 국경선입니다. 처음 보이시죠? 이거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누가 사기를 쳤다든지 그런 얘기하고 고발을 한다고 그러면 고발하라고 그러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고발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지도가 현행교과도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왜곡된 제도가 누가 만들었느냐? 1913년도, 1910년대 일본에서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사를 왜곡 조작하는 과정에서 세종 때가 최고로 큰 지도였는데 원 사료에 입각한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조작을 한 거죠. 자, 그때 조작한 팀장이 누구냐? 바로 스다소기치입니다. 스다소기치인데 그 옆에 중간에 보면은 조선 역사 지리지라는 책이 있죠. 제가 이거 번역해 가지고 정말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원사로 다 대조해 가지고. 근데 바로 그 스다소기치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조선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 그 거짓말을 잘하는 대표가 서희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써놓은 조선의 역사를 믿을 수가 있겠는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만든다 해가지고 역사를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자, 원래는 고려사 지리지에는 고려의 영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처음 보세요? 자, 요거 2년 전부터 우리나라 신문학계에 계속 공개가 되는 지도인데요. 이 지도 만들어 놓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생했습니다가 아니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지도 왜 만들어놨냐고. 그러나 계속 합니다. 자, 넘겨봅시다. 이런 지도를 스다소기치는 어떻게 만들었냐? 1913년 조선 역사 지리에서 자, 왼쪽에 있는 지도 있죠? 왼쪽에 있는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지도로 얼마나 많이 고려의 3분의 2가 날아간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스다소기치가 1913년에 만든 지도 그 내용이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시에서 만든 조선사에서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여기 들어간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오늘날 이제 우리 그 지도가 되는데, 그러면은 자, 일본이 그 다음에 어떻게 지리지를 국경선을 왜곡했는지 볼까요? 자, 여기 왼쪽에 보면 천령이라고 돼 있죠. 천령이가 이게 그 원나라 때 고려 때 국경선이 바로 천령입니다. 우리는 원나라 때 국경선이 어떻게 돼요? 엉뚱한데 그 지금 평양 그쪽으로 돼 있었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른쪽 지도처럼 그 빨간 선하고 검은 선 그 굵은 선 있잖아요. 고려 국경선이 거기로 넘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조선의 그 넓은 국경선이 지금의 압록강 두만강으로 딱 줄어들게 된 겁니다. 이게 현재 한 대한민국 교과서에 쓰고 있는 지도입니다. 그런데 중국도 동북공경을 할 때 이 지도를 썼죠. 자, 제가 이렇게 쭉 여기서 봤을 때 바로 우리가 그 지도를 갖다가 원래 조선의 영토 크기로다가 회복을 시켜야 여러분들이 바라는 식민사관을 바로 잡는 겁니다. 저는 그 한국이 미래에 분명히 경제력이나 이런 거로 군사력으로는 세계 리더 국가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정신적으로는 세계 리더 국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하나의 반증이 뭐냐면은 세종이 창제한 한글입니다. 그런데 이 한글에 대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중국어를 발음하기 위해서 만든 글자라는 동, 원문이라는 동 굉장히 비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한글은 그렇게 창제가 된 게 아닙니다. 제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만주 지역의 고문자 연구라는 거 연구를 한번 진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훈민정음까지 다 봤는데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유는 딱 이겁니다. 조선시대 때는 다 한문으로 모든 게 기록이 되죠. 법도 다 한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법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그 법이 어떻게 자기한테 해를 가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한자를 아는 사람이 여기에 기록되게 해서 너는 징역 5년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징역 3년이라 했는지 상을 주라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판결을 계속 보다 못한 세종이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모든 국민이 다 읽고 쓸 수 있는 글을 만들자. 이 글을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한자로 쓰여진 법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다가 그런 뜻으로 한글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위대한 한글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 가지로다가 폄하가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한쪽에서는 그 한자 발음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발표하고 신문에 내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보고 이제 몰상식하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라도 우리 한글이 홍익인간 정신의 최고의 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1세기 요즘 뉴스 보면은 우리가 마음 편할 날이 없죠. 매일 불안하고 그런데 꼭 불안해할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자신감을 가지면은 그 조그만 불안감은 늘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는 세종의 정신이고 그 세종의 정신으로 여러분들은 우리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제가 우연찮게 대한사랑에서 회원으로 가입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활동하는 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내가 뭐를 해드려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한 결과를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은 그 전부터 식민사관, 무슨 사관, 민족사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한테는 앞으로 4차 산업시대 때 모든 그 통계가 활용되고 모든 통계를 볼 수 있는 그 시대가 되니까 이분들이 모든 자료를 봐서 새로운 한국사를 정립하는 그 과정 그거를 갖다가 의미불래 해줘야겠구나 해서 시민사학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21세기 세종의 홍익정신을 받들듯이 시민사학으로 식민사학을 극복하고 동북공정을 극복하면은 후대들한테 더없이 큰 재산을 남겨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서 신친일파를 고발한다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그 1988년에 한국에 와서 또 2003년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현재 이름만 일본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와이프도 한국인이고 그러니까 또 두 사람 아들이 있습니다마는 다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신친일파를 고발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은 현재도 친일파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본의 외교 정책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 외무성을 중심으로 해외에 일본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든다. 일본의 이해자를 양성한다라는 것은 그 일본 외무성의 반침이고 그것이 시작된 것은 1905년에 로일 전쟁 바로 직전쯤이었습니다. 일본은 당시 특히 중국이나 조선에 대한제국이 벌써 그때는 만들어져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중국이나 한국의 혁명 세력을 덮고 그 혁명 세력이 힘을 갖게 되어서 정권을 잡았을 때 일본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정권이 되도록 그 혁명 운동을 덮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소문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일본 자금이 투입되었고, 일본 쪽에서는 로일 전쟁 전쯤부터 또 여기 나와 있는 일본의 극우 단체가 한국 사람을 이제 돕기 시작했습니다. 겐요샤라든가요, 그리고 고쿠류카이, 이거 일본 명칭이지만 그러한 극우 단체가 일본에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일본 정부하고 함께 한국 내에 친일 단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가 이르지네라는 단체였습니다. 이르지네의 그 성원들은 당시 고종 왕조의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대거 들어갔습니다. 일본이 그러한 당시 정권의 불만을 갖는 한국인들을 회유하여서 일본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 더 강한 한국이 주령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고전 정권의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독립협회는 당시 민회라는 것을 열어서 이제 현재로 말하는 국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고종이 그것을 많이 오해하여서 고종 왕을 황제를 폐위시켜서 미국식 대통령제를 만드는 모임이다 라고 그렇게 모함을 하는 그런 측근들의 말을 믿고 그 독립협회의 운동을 상당히 많이 방해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 등의 일부 사람들은 당시 고종 정권 하에서는 이제 대한제국은 절대 좋은 나라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일본 세력이 많이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세력은 그때 이토 히로부미를 중심으로 극우 단체가 일본에 들어와 가지고 회유를 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하고 일본이 1대1의 그러한 비율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당시에 한일 합방 운동이 되었습니다. 한일 합방이라는 것은 병합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국하고 일본이 1대1로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그러한 입장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이러한 내용이었는데, 이르지네 사람들은 그러한 일본 쪽의 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당시 대한제국을 다시 조선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일본 제국의 아래에 집어넣는 합방이 아니라 병합이라는 그러한 조약이 1910년에 맺어져 가지고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르지네 사람들은 일본에게 속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등한 입장이 아니라 이제 대한제국이 사라져버렸다, 이런 입장이었죠. 그러나 이것이 당시 그러한 이르지네라는 것은 진일 조직의 제초의 큰 조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일제 강점기가 되어도 이러한 진일 단체를 계속 만들어 나갔습니다. 일본의 목표는 특히 한국 내에서 굉장히 돈망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섭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섭한다면 그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일본의 지배에 도움이 된다. 이게 당시 진일파를 만드는 일제의 기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당한 거물들이 진일파로 바뀌어 나갔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남선은 3.1 독립 선언서를 기초한 사람이고, 이관순은 같은 해 2월 8일에 도쿄에 있었던 역시 독립운동 선언서를 기초한 상당히 유명한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민족 대표 33년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일제가 보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최고의 한국인을 일본이 보섭함으로 인해서 한국인 전체를 진일파로 만들자,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일본의 보통 학교에서 가르치는 조선인 교사들을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일본 여행을 많이 보냈습니다. 일본을 보이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반일적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이 바뀐다. 그러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요즘도 일본 사람들이 이쪽에 오는 것보다 한국의 학생들을 예를 들면 일본에 많이 초청하는데 일본 외음성이라든가 일본 정부는 역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사회를 보여주기만 하면 그 반일적인 생각이 사라진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치권하고 보통 일본인들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통 일본인들은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좋은 일본인들하고 교류를 많이 일본 안에서 갖게 해준다면 한국인들이 많이 바뀐다. 그런 정책은 옛날에도 일제 강점기도 지금도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나 일제가 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5년도에 수교가 되어서 이후 한일 관계가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일본은 새로운 진일파를 만들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로일 전쟁 전후에서 시작되었던 진일파 양성 계획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으로 유학한 한국인 유만주, 그러니까 모든 한국인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돌아가면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물색하여서 접근합니다. 이것은 그런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많이 제보를 주셨습니다. 완전히 진일파가 되지 않았던 분들이 가끔 저에게 오셔서 저도 진일파가 될 뻔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일본 공안이나 일본 정부의 어떤 데서 사람이 연락해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서 처음은 1시간 정도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친구가 되자, 그렇게 해서 전혀 압력을 주지도 않고 요구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본 생활이 아마 어려울 것이니까 라고 해서 폰트를 놓고 간다고 합니다. 네, 폰트요, 폰트. 제가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이해가 좀 되시죠? 폰트를 나중에 열어봤더니 처음 만났는데 30만 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30만 원을 하는 것은 300만 원이죠. 그게 두 번째 만날 때는 50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더 이상 만나면 완전히 진일파가 된다고 생각하여서 그 교수님은 그것으로 끝냈고 더 이상 절대 일본 정부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일본 쪽에서 고액을 미기로 상당히 많은 한국의 지식인을
진일바로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어떤 분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쪽에서 많이 자신을 부른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에서요, 자신을 불러가지고 비밀회의에서 말을 해달라, 그 사람의 전공에 맞게 말을 해달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비밀회의니까 어디에도 공개되지도 않고요, 그 지식인이 일본에 갔다라는 것도 그렇게 정확하게 남지는 않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 사이에 녹음을 한다고 합니다. 일본 쪽에서요. 그래서 다른 말을 하면 그것을 못하게 증거를 남기면서, 그러나 마지막에 역시 고액을 준다고 합니다. 500만 이상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에 30번이나 일본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진일바가 되는 거죠. 네, 적어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나서 일본을 비판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은 비판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공안이나 일본 정부나 또 사사가와 재단이나 이런 데는 고액을 미기로 또 돈을 잘 쓰는 거죠.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마음으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30만, 50만 원이 아닙니다. 300만, 500만 원이 한꺼번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아마 고액을 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예를 들면 그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 때도 한국에서는 5천만 원 준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10배 이상 주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일파라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 중 하나는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일본하고 같이 뭔가 하면 돈이 된다라고 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현재 신진일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하고 대신 돈을 받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사사가와 재단이라든가 현재는 너무 소문이 나빠서 일본 재단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재팬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일본 재단이라고, 일본 파운데이션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본 파운데이션에서 기금을 제공한다고 와도 많이 접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사가와 재단은 특히 미국을 로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본 내의 민간 재단이지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끝이 없을 정도로 돈이 많아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견막 같은 갬블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재단 자금으로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나오듯이 샘에서 돈이 계속 만들어지는 재단이기 때문에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을 먼저 로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하고 중국을 로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 편이 되어야만이 일본의 미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재단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도 일본 돈을 받고 절대 혼을 바르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